KKMD 755화 러시아계 인터넷 매체 탑5 번역 폴란드 FA-50 불만 토로에 신난 러시아 언론 탑재 무장이 부족한 FA-50보다 구형 수호-22 미그-29가 더 낫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흔히 답정너로 줄여서 표현되는 이 말은 마치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론을 찾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러시아계 인터넷 매체 탑1은 Korea FA-50 in Polish Air Force 폴란드 공군에 도입된 한국 전투기 FA-50이라는 짤막한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감찰관을 역임한 폴란드 공군 준장 토마스 두루니악이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와 실시했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관점을 투영하여 게재한 기사인데요. 친유럽 성향의 폴란드 신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며 답정너식으로 답변하는 드루니악 준장의 인터뷰 내용은 전임 폴란드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던 또 다른 폴란드 공군 준장 이레네우스 노박의 인터뷰와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드루니악 준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물에 빠진 놈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라는 속담이 절로 생각납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 군비 증강에 여념이 없는 폴란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매체 탑1은 FA-50을 두고 승강이를 벌이고 있는 두 나라에 대해 아주 긴 장문의 거의 논문 수준의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FA-50에 인용하고 있는 재원이 엉망진창이고 러시아 기사를 그대로 기계 번역을 했는지 영문 문맥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 부분만 번역을 했습니다. 읽다 보면 팩트하고는 다르잖아 라는 말이 수시로 나오는 기사 내용이지만 뼈를 때리며 반성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기에 번역해 보기로 했습니다. 기사 번역을 마치면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FA-50을 둘러싸고 터져 나오는 잡음들의 70에서 80%는 폴란드 정부 교체에 따른 안보 인식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잡음들의 20에서 30% 정도는 한국 측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 측 책임의 핵심에는 전투기 최후의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AIM-9X 통합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마지막에서 따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기사에 대해 제가 할 말이 많아 역주가 상당히 길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사용하는 게필러 버전의 FA-50은 훈련기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유효한 무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FA-50이 작은 F-16이 되려면 자동화된 전자식 조종석 글래스 콕핏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군 감찰관을 역임한 폴란드 공군 준장 토마스 두루니악이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지난 9월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산 전투기 도입 계약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거래가 체결될 당시 국방부를 이끌었던 법과 정의당 의원 마리우시 부아시차크는 FA-50에 탑재할 무장이 부족하지 않다고 확신했다. FA-50은 T-50 훈련기의 전투 파생형으로 내부 연료 용량이 더 크고 성능이 보다 개선된 항전 장비와 전술 데이터 링크를 갖추고 있다. 2015년 12월 카이는 미국 TX 프로그램 참여를 목적으로 한 T-50 업그레이드 계획을 공개했다. 2017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아덱스 2017 전시회에서 카이는 5세대 전투기용 글래스 콕핏, 내부 연료를 추가하기 위한 컨포머 탱크와 공중 급유포드, 다기능 대형 디스플레이, 통합 교육 제품군 등을 특징으로 하는 파생형 T-50A를 공개했다. 2019년 1월 카이는 블락 10 및 블락 20라고 불리는 FA-50 개량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블락 10은 내장 처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로키드 마틴이 만든 AN/AAQ-33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사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량형이고 블락 20는 시계 외 공중전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AIM-120 암람 같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통합에 중점을 둔 개량형이다. 2023년 5월 15일 카이는 FA-50 블락 20용 레이더로 노스록 그루먼의 AN/APG-83 대신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기존 이스라엘제 기계식 레이더 ELM-2032보다 가벼운 68kg의 무게에 디지털 빔 포밍 및 제어, 다중모드 기능, 공대공 및 공대지 동시 기능을 갖춘 소형 공랭식 A사 레이더이다. 레이시오는 2025년부터 팬텀 스트라이크를 카이에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이어 카이는 F-50으로 명명된 FA-50의 단자형 버전 개발을 발표했다. 당초 해당 계획은 KF-11 보라매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잠시 보류되었지만 카이 해외 수출 판매 증가 노력의 일환으로 다시 부활했다. F-50은 미국산 F-16 대비 80% 정도의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비용은 훨씬 더 낮다고 주장되며 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F-50은 후방 자석을 없애고 그 자리에 300갤런 보조 연료 탱크를 설치하여 FA-50의 작전 행동 반경은 443km에서 20에서 30% 정도 확장된 640km로 늘어난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부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FA-50 무장에 대한 우려. 폴란드 공군 준장 토마스 드루니악은 기본적으로 제한된 공대공 전투 능력을 지니고 있고 공대지 공격 능력은 전무한 이류 전투기에 국가 자원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러한 그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FA-50PL이 어떻게 무장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처음과 매우 다르다. 2년 전 한국산 전투기 FA-50의 1차 양산분을 구매했을 때 해당 전투기들은 F-16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FA-50GF 12대를 살펴보자. 이 전투기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무장은 기관포와 무유도 폭탄뿐이다. FA-50GF는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공대지 미사일들 중에서 AGM-65 매버릭 하나만 운용할 수 있으며 탑재된 공대공 미사일도 더 이상 시장에서 구할 수도 없고 전투 가치도 제로인 구형 AIM-9LM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뿐이다. AIM-9LM 구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들은 소련 시대에 개발된 R-60 또는 R-73 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베트남 전쟁 시대에나 쓰이던 것들이다. 한국은 구형 사이드와인더 미사일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미국으로부터 승인받기도 쉬웠기에 FA-50에 이들을 통합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버전의 FA-50 전투기는 R-60 또는 R-73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수호-22나 미그-29보다 오히려 전투력이 약간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자기 방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없고 무장의 종류도 한두 가지로 빈약한 전투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작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폴란드 공군의 토마스 드루니악 준장이 여러모로 뼈아픈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FA-50을 폄하시켜야 한다는 목적 때문인지 팩트가 아닌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우리 공군용으로 제작되고 있던 근접 항공지원기 TA-50을 약간 개조한 뒤 가져간 것입니다. 수호-22나 미그-19와 비교되어야 할 기체는 블락 20, 카이 기준으로는 블락 70 사양의 FA-50PL이지 TA-50 사양인 FA-50GF가 기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애초에 폴란드 정부 역시 FA-50GF의 무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었고요. FA-50에 통합되어 있는 무장은 기관포와 무유도 폭탄, 최대 사거리가 27km밖에 되지 않는 AGM-65 매버릭 뿐이라는 드루니악 준장의 말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KKMD 748화 36대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 놓는 폴란드 정부. FA-50PL 무엇이 문제인가? 편에서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이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FA-50은 폴란드 F-16이 운용하고 있는 유도 무장들 중 다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70km의 합동 정밀 직격탄 JDAM이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LGB, 그리고 사거리 100km의 정밀 유도폭탄 KGGB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 위에서 투하해야 하는 무유도 폭탄과 70에서 100km 밖에서 투하할 수 있는 JDAM, KGGB를 같은 수준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을 잃은 것입니다. 게다가 FA-50PL 버전부터는 AGM-65 매버릭과 비교를 거부하는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KPD-350K2의 통합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F-16 부럽지 않은 공대지 무장 수준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되고 있는 FA-50PL 버전에는 심각한 문제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전투기에게 있어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없고, 그 때문에 공군기지에서 이륙 허가조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공군은 단종되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구형 AIM-9LM 사이드와인더 대신 자국 F-16에서 운용하고 있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를 통합시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이가 미국으로부터 AIM-9X 통합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상황이 심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미국으로부터 하루빨리 AIM-9X 통합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대안이란 748화에서도 말씀드렸던 사거리 25km의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나 사거리 50km의 아스람을 통합시켜주겠다고 폴란드에게 제안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AGM-65G 매버릭을 발사하는 FA-50. 두루니악 폴란드 공군준장은 이렇게 설명한다. 전투훈련기란 훈련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고 전투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는 전투기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도 없을 뿐 아니라 매우 단순한 무장만 탑재한 FA-50은 절대 전투 임무에 참여할 수 없는 전투기이다. 참가해봐야 곧 격추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대 전장에서 AIM-9LM 같은 구형 열추적 미사일들은 4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3세대 플레어로도 손쉽게 처리된다. 나는 광범위한 훈련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기총 외에 실제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M346 훈련기에 대한 좋은 보완책이 바로 FA-50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들은 F-35로 기종 전환하기 전에 필요한 마지막 훈련 단계에서 FA-50을 통해 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을 발사하며 미사일을 발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A-50이 귀중한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다. FA-50 조종석에 대한 문제. 드루니악 공군준장은 폴란드가 구매한 FA-50GF의 조종석이 소위 말하는 자동화된 전자식 조종석 글라스 콕핏이 아니라 아날로그 조종석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3개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는 M346에 익숙한 파일럿 후보생이 아날로그 조종석인 FA-50GF로 기종 전환하여 훈련을 한 다음 수명 연장 업그레이드의 일부로 컬러 모니터가 탑재될 F-16이나 대화면 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 F-35로 기종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실제 무장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날로그 조종석을 가진 FA-50이 전환 훈련기로서 과연 좋은 선택인지 의문이 생긴다. FA-50GF의 조종석이 아날로그 방식이라는 드루니악 준장의 이야기는 다분히 FA-50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 보입니다. 사진으로도 알 수 있지만 FA-50 조종석에는 이미 다기능 시연기 이하 MFD 2개가 설치되어 있어 3분의 2쯤 글래스 콕핏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F-16 블락 50-52와 동일한 수준의 조종석을 지닌 FA-50은 MFD가 좌우 2개뿐이라 일부 비행 정보는 별도 계기판에 시연이 된다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센터에도 MFD가 추가되어야 완전한 의미의 글래스 콕핏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드루니악 준장의 이야기처럼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반의 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FA-50과 F-16 간 기종 전환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대해 역설했던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 준장의 이야기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수출형 T-50A에는 F-35와 동일한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드루니악 준장은 FA-50을 주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회상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어쩌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부하슈차크가 2023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FA-50이 등장하기를 원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 어떤 국가도 요청된 기간 내에 전투기를 인도할 수 없었고 오로지 한국만이 생산 중이었던 FA-50 전투기를 제공하기로 동의했다. FA-50PL 계약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우리는 계약에서 몇 가지 사항을 확실하게 보장해 놓지 않았다. 예를 들어 AIM-120 암람이 통합될 예정이었지만 사실과 달랐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FA-50이 진정한 의미의 베이비 F-16으로 진화하려면 수명 연장 MLU 업그레이드를 적용하고 조종 속도 F-16 블락 70에 계획되어 있는 MFD 3개 탑재 사양에 맞게 조종되어야 한다.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고 기타 다른 작업을 끝내려면 FA-50PL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3년에서 4년 더 연장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FA-50PL 도입 비용이 F-35 도입 가격인 1억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 드루니악 준장은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봤을 때 F-35A가 지닌 전투 능력의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고 적의 방공 시스템을 뚫고 침투할 수 있는 능력 면에서 전혀 상대가 안 되는 FA-50이 F-35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드루니악 폴란드 공군 준장의 논지를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2022년 폴란드가 처해 있던 안보 상황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폴란드는 전례 없는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를 직접 상대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폴란드는 물심양면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운용 중이던 믹 의식구도 우크라이나에게 공여하게 되죠. 그 결과 폴란드는 공군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고 향후 3-4년 안에 러시아가 국력을 회복하여 폴란드를 침공할 수도 있다는 안보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법과 정의당 소속 마리우시 부하시차크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공군 전력 공백을 메울 전투기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옵션은 미국으로부터 F-16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록히드 마틴의 생산 능력은 한정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나라들의 숫자도 많아서 최신형 F-16의 가격이 F-35A와 비슷한 8천만 달러 수준까지 오르는 것은 둘째치고 빨라도 2020년대 말은 되어야 1호기를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FA-50이었던 것입니다.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 준장의 인터뷰를 번역하면서 소개했지만 당시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도입한 목적은 노후화된 구소련 전투기 파일럿들을 서방 전투기에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48대에 불과한 F-16이 훈련, 영공 순찰, 스크램블 임무 등으로 폭사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로우급 전투기로서 FA-50 PL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따라서 이레네우스 노박 준장은 FA-50 PL을 본격적인 제공권 장악 임무에 투입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물론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AIM-9X와 AIM-120 암람 통합으로 중거리 공중전 능력을 보유하는 소위 FA-50 블락 20 사양이라면 훈련 전투기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겠죠.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폴란드 정부 역시 이 시기에 AIM-9X는 몰라도 AIM-120 통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이 총선에서 패하고 신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FA-50GF의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드루니악 준장은 스텔스 능력도 없고 공중전도 안 되는 전투기 FA-50이
F-35A보다 비싸질 수도 있다며 약을 팔고 있습니다. 드루니악 준장의 논리는 현재 600에서 700억대로 예상되는 FA-50PL이 제대로 된 의미의 베이비 F-16으로 개량되려면 최신형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완전 자동화된 글래스 콕핏 등을 갖추어야 할 테니 FA-50PL 프로그램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고 늘어난 시간만큼 비용도 증가하여 대당 총 비용이 F-35A보다 비싼 1억 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22년 한국과 교섭할 당시의 폴란드는 제대로 된 의미의 베이비 F-16을 원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레네우스 노박 공군준장의 인터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현재 FA-54양의 더 우수한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정도만 더해줘도 충분하다는 전임 폴란드 정부의 뉘앙스와는 달리 폴란드 신임 정부는 180도 태도를 바꿔 모든 면에서 F-16에 준하는 성능을 요구하며 그게 안 되면 우리를 속인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전투기 도입 비용을 산정할 때 기체 도입 가격만 계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종합 군수 지원과 수명 주기 동안 들어가는 운용 유지비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폴란드 공군에서 별을 단 토마스 드루니악 장군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는 만무한데요. FA-50PL을 폴란드 신임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한다면 FA-50PL의 대당 가격이 한화 1,300억보다 더 비싸질 것이라는 드루니악 준장의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거니와 100번 양보해서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종합군수지원비 및 수명 주기 동안의 운용 유지비까지 계산한다면 F-35A의 도입 가격과 FA-50PL 도입 가격은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드루니악 폴란드 공군준장은 전투기 도입 가격에 대해 잘 모르는 폴란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A-50에는 어떤 레이더와 어떤 미사일이 통합되나? 드루니악 준장은 또한 FA-50PL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려는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FA-50PL에 탐지거리는 멀지만 비싸기 짝이 없는 A사 레이더를 탑재하면서 AIM-9X 사이드 와인더도 함께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AIM-9X는 적외선 유도 기능이 있어 A사 같은 고성능 레이더가 필요 없는데도 말이다. 해당 계약이 기밀이기 때문에 FA-50PL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정확하게 알려면 계약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 많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방부가 최근 고위 관계자를 통해 FA-50 계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아마 해당 계약이 국방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FA-50PL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려는 것은 당연히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발사 능력 확보를 염두에 둔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장 AIM-120 암람이 통합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드루니악 준장의 말대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를 사용할 예정이니 탐지거리가 짧은 중저가 레이더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말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FA-50PL을 근접 항공 지원용 공격기로만 사용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FA-50은 F-16에 준하는 베이비 F-16으로 개량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부르짖던 드루니악 준장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네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FA-50이 최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접 항공지원용 공격기로 전설적인 명성을 떨친 A-10 썬더볼트 2의 경우 최고 속도는 시속 700km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른 근접 항공지원용 공격기들도 대부분 최고 속도가 아음속에 불과하죠. 이들과는 달리 FA-50이 최고 마하 1.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중장거리 공대공 전투를 상정한 에너지 파이팅을 설계 이념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FA50의 에너지 파이팅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시다면 KKMD 368화 마하 1.5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파이팅 능력, 미 공군이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전 행동 반경 440km에 불과한 FA50에게 중장거리 공대공 교전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단자화된 F50 버전이 되면 작전 행동 반경이 640km 정도로 늘어나지만 그래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머리를 설레설레 내줬습니다. 그런데요, KF-16의 작전 행동 반경이 55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논리대로라면 KF-16의 작전 행동 반경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토에서 유일하게 혼합 전술기 부대를 보유하게 되는 폴란드. 드루니악 준장은 또한 FA50을 구매함으로써 폴란드는 나토 국가들 중 유일하게 혼성 전술기 부대를 보유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나토 동맹국들 중 FA50 구매를 결정한 나라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함께 AMX (International AMX) 경공격기를 운용하던 이탈리아는 쓰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퇴역시켰던 반면 우리 폴란드는 경공격기 FA50 도입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과연 우리 폴란드가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보다 공군 전술기 운용에 대해 아는 것이 더 많은 것일까? 항공전력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식적, 운영적, 전략적 잠재력을 지닌 몇몇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우리 폴란드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만약 FA50PL이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기체가 F-35나 최신형 F-16보다 더 비싼 물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완전히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드루니악 준장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유럽 국가들 상당수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산 전투기와 F-16, F-35 같은 미국산 전투기들을 혼합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FA-50의 경우 록히드 마틴이 설계하고 카이가 만든 전투기라는 우스갯소리가 통할 만큼 F-16과 유사한 점이 많은 전투기입니다. FA-50 운용에 있어 미군과 나토 호환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미 몇 차례나 말씀드렸지만 도입비와 종합 군수 지원 그리고 수명 주기 동안 운용 유지비까지 합쳐서 전투기의 가격을 산정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산출한 FA50PL의 수명 주기 비용은 최신형 F-16 블락 70, 72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하는 FA50의 수명 주기 비용과 KF-16U의 수명 주기 비용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FA50PL의 수명 주기 비용을 F-35A의 수명 주기 비용과 비교하는 것은 자다가 혀를 깨물 만큼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드루니악 준장은 계속해서 FA50PL의 사양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참 높여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아마도 FA50PL이 생각보다 비싼 기체임을 강조하려 하다 보니 그런 습관이 붙은 것 같습니다. 2022년 폴란드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 FA50 전투기 48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첫 번째 계약은 바로 사용 가능한 버전인 FA50GF 12대를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계약은 2025년부터 시작하여 총 23억 달러 규모의 FA50PL 전투기 36대를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폴란드 군비청 내에서 한국이 제안한 FA50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속한 배송으로 노후화된 구형 전투기 믹-29와 수-22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 둘째, 조종사 훈련 과정의 용이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현대적이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장비의 신뢰성 및 유지 관리 편의성이 높다. 셋째, 전투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FA50은 F-16과 F-35를 보완하는 위치에 있는 전투기이지 본격적인 전투 임무에 투입될 성격의 기종이 아니다.
계약 당시 폴란드 국방부 역시 중형 공중우세 전투기에 탑재되는 종류의 무기들 중 전부를 FA-50에 탑재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따르면 폴란드는 향후 FA-50을 도입하는 모든 유럽 사용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MRO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FA-50 GF1호기는 2023년 여름에 인도되었으며 첫 번째 계약에 따라 주문된 12대의 FA-50 GF는 이전에 미그-29 전투기를 운용했던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에 있는 제23 전술 공군기지에 실전 배치되었다. 지금까지 2024년 10월 12일 러시아계 인터넷 매체 탑워가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토마스 드루니악 폴란드 공군준장의 주장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최후의 자기 방어 수단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류 전투기 FA-50에 투자하는 것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이를 베이비 F-16으로 개량하려 한다면 F-35A보다 더 비싼 전투기가 될 것이다. 폴란드 신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한 드루니악 공군준장의 논리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는 이미 역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날 FA-50을 두고 흘러나오고 있는 잡음의 20에서 30% 정도 책임은 한국 측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만의 FCK-1 칭커 전투기의 경우 기체 자체의 기동성, 성능, 항전 장비 등은 FA-50보다 열악하지만 자체 개발한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FA-50과 연관되어 종종 언급되는 터키 휴르젯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도 보주도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괴크도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사거리 250km의 공대지 순항 미사일 쏨을 장착할 수 있죠. 자체 전투기가 없었던 터키임에도 불구하고 국산 플랫폼 휴르젯과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자체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동시에 개발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FA-50에 탑재할 수 있는 국산 무장 개발을 소홀히 했던 한국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승인을 받아 AIM-9X를 FA-50에 통합시켜 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루속히 아이리스-T라는 플랜 B를 가동시켜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 FA-50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AIM-9X 통합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카이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AIM-9X 통합 책임은 카이 소관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쪽 외신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정보 라인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알 수 있게 될 사안이지만 그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